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대선까지 며칠 남았는지 퀴즈. 42일 아닌가? 아니에요? 몰라요. 맞아요. 42일. 맞아요. 아, 역시 기억하고 계시네. 이제 42일 남았답니다. 정말 하루하루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각 당의 경선이 한창이잖아요. 그 경선 평가부터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선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고 계시잖아요. 좀 김이 빠진 것 같다. 뭐 치열하지가 않다. 저는 뭐 예상됐던 결과인데 다만 남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네. 그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착한 2등 전략이 정말로 끝까지 유효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에 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 세 명은 나름 치열하게 싸운 것도 있지만은 색깔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조금 강한 어떤 뭐 개혁 이런 예. 것도 있고 안희정의 좀 중도 포용론 그리고 예. 문재인의 뭐 적통론 뭐 이런 것들이 각자 색깔이 있었기에 착한 2등이 됐든 3등이 됐든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펼칠 수가 있는데 무기력하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두 후보가 두 후보가 무기력해서 좀 파이팅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열성 지지자가 조금 무서워도 조금 열정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냥 두 당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경선 볼 것도 없다. 이유는 달라요. 예, 예. 국민의힘 경선은 정말 부끄럽고 처참할 정도로 수준이 낮아가지고 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경선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90% 이상의 득표율 얻냐 안 얻느냐 이거가 주요 관심 포인트잖아요. 볼 게 없어요. 하하. 경기가 막 박빙으로 가고 예. 야 이번에 뭐 대전 가니까 누가 이기고 수도권 오니까 누가 이기고 영남 가니까 누가 이기고 막 이렇게 순위가 바뀔 예상이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이미 결론이 뻔한데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관전 포인트를 뭐 하나 좀 짚어 주신다면 민주당 그러니까 호남 투표율 같아요.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 네, 호남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정통성과 대표성에 약간 좀 훼손이 갈 것 같아요. 흠집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확실하게 밀어줘야 야 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권 교체를 제대로 했다. 나의 전통적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나를 확실히 밀어줬다. 나는 호남에 그리고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적통이야.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보고 개혁해 보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 호남 투표율이 50%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싸늘한 거 아니야? 이건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지금 저 충청하고 어딥니까? 영남 쪽 경선을 했는데 거기서 한 57%뭐 이렇게 나왔었죠. 충청도는 56.8, 영남은 70.8 요 정도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호남은 기준을 한 50으로 보시는 거예요? 50은 넘어야죠. 50은 넘어야 네. 된다. 최소한 알겠습니다. 왜냐면 20대 이제 대통령 경선 때 네. 호남의 투표율이 40.29%였어요. 그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관전 포인트. 예, 뭐 말씀하시고 조금 보론으로 하면은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7년 대선 때 호남에서의 권리당원들 투표율이 64.9%였거든요. 근데 2021년 그 당내 이낙연 후보랑 붙었을 때는 56.2%로 낮아졌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좀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30% 후반대 뭐 광주 같은 경우는 34%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호남이 사실은 전체 권리당원의 30% 정도가 여기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여기에서 호남에서 시작했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투표율도 낮아지고
이재명 후보의 전에 당대표 선거 때도 득표율도 좀 낮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워낙 내란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나 뭐 그때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막 그 전에는 90% 가까이 나오다가 네. 호남에서 80% 초반 나오면서 약간 당내에서 약간 비상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담양에서도 어디죠? 저기 군수. 저 군수 선거. 군수 네, 선거에서도 재보선. 예, 이제 조국혁신당의 한 자리를 이제 내줬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공을 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내일 있을 호남 경선의 투표율이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경선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주말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장성철 소장님?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냥 인신공격한 거. 홍준표 후보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 높이 구두 왜 신어요?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할 질문인가? 어제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미지 정치하지 말란 말을 좀 돌려서 유하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 나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 나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머리가 뭐 생머리인지 아니면은 또 뭔 얘기를 했었죠? 보정속옷. 보정속옷 입었는지 그거는 내가 유치해가지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얘기 다 해놓고 또 얘기 안 한다고 하고 그게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토론의 질을 대단히 떨어뜨렸다, 희화시켰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참 이거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비판해보고 싶어요. 홍준표 후보님은 그러면 그 토론회가 좀 마이너스였다고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이게 된다. 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 인신공격 하시는 분이 대통령 깜일까? 그냥 동네의 아저씨의 그냥 만담가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재밌게 해보려고 안 그랬다는 얘기도 재밌어요. 있어요. 재밌으려면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맞아요. 유머와 이트는 그냥 즐거워야 돼요. 그치. 근데 이거는 질문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저런 질문을 왜 하지? 깨우뚱거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보수 언론에 사설 다 보세요. 이거 비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있으려면은 내가 낮아지면서 그렇죠. 나를 낮추면서 웃겨야 되거든요. 상대를 낮추면서 웃기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좀 놓치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많이 바라봐서 예. 이거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홍준표 후보의 그 장점이 있어요. 능글능글함. 그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도 이제 초토화가 된 자유한국당에 나와서 굉장히 10%대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24%로 2등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 능글능글함인데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이 됐구나 이 능글능글함이. 제가 그거의 징후를 본 게 한동훈 대표 시절에 어디 이상한 어린애 하나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아 뭉갰대. SNS.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네티즌 용어로 꼰대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꼰대. 이제 완전 꼰대가 돼 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뭐 우스갯소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애라고 한 그 한동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70년에 100만 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97만 명, 95만 명 인구가 제일 많은데 네. 전부 다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애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연장선상이거든요. 정신 좀 차리시라. 이제 너무 이제 그 교정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류의 개그나 그런 게 이제 안 먹히고 굉장히 불쾌했다. 제 주변에 저 진영을 가리지 않고요. 네. 다 불쾌했어요, 진짜로. 이거. 키높이 구두, 보정속옷, 예. 머리가 뭐 생머리냐 아니냐. 그 꼰대력이 어디서 또 나왔냐면요. 내가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내가 정치 선배서 얘기하는데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하더니 그거 물어봤어요. 그게 정치 오래 한 선배가 그게 그렇게 밑에 앞에서 깔고 할 얘기입니까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꼭 고깝게 들으세요, 그렇게. 제가요? 네. 제가 말입니다. 그럼 오후 7시에는 누가 4강 안에 들 것 같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2시간 남았네요. 김홍한 순서가 김홍한 이렇게 될지 홍김한이 될지 요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 순위 발표해요?
안 해요. 안 안 하죠? 하는데 예, 그냥 예. 아름아름 예, 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1등 할지 홍준표 후보가 1등 할지 어. 그 순서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일단 같고요. 김홍하는 확실한 3강 같다. 네. 나머지 한 자리는요?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인데 그냥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흐름이나 당내 분위기를 알아보면은 예.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아. 전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근데 계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는 이분은 대선을 몇 번 나갔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예. 뭐 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고 무당층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래도 네.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 선거도 많이 나왔고 원내대표도 하고 지도부로서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홍 3강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뭐 순위까지 예측해 보면은 예. 김문수 1등, 한동훈 2등, 홍준표 3등, 오. 나경원 4등. 한동훈 이렇게. 2등이에요? 한동훈 2등. 오. 홍준표 후보 제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지난 토론회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이번에 모금했잖아요. 어제가 예. 그 공식 모금 계좌 열었는데 10시간 11시간 11시간? 만에 29억 4천 29. 모금했다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모았어요. 이재명 약간이지만. 후보가 지난주에 모았죠? 예. 23시간 걸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빨리 모았다. 뭐 속도가 꼭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역풍도 약간 불었고 이런 지금 분위기가 여러모로 한동훈 후보가 조금 최근 여론조사를 봐더라도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약간 오름세가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좀 1강에서 맞아요. 독보적 1강에서 조금 빠지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순서대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2등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결선 2명 선출하잖아요. 거기에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4강에서 2등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경선 뚜껑 열고 나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빠지고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좀 오름세를 타고 이런 분위기가 확연히 있어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좀 정상적으로 개몽된 거죠. 반대로 개몽됐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무리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현타 올 거예요 진짜. 저분이 지금 왜 이러시나. 그리고 모든 역대 대통령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후임자가 예를 들면 예. 이명박이 박근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이 정당의 목표고 내가 이 정당의 소속이고 네. 그래서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을 밟고 가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 보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지자들이 투표를 덜하거나 이제 정신을 차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여론조사에서 확 나오는 게 탄핵 반대했던 분들도 헌법재판소가 잘 됐다라고 그러니까 쫙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상당수가 이동했거든요. 예. 그런 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 됐다라고 이동하신 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다. 아하. 보수 진영도.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은 한덕수 효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하던 분들의 성향상 한덕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지를 좀 유보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오세훈 이 두 사람이 네. 그래도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에 섰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표를 좀 흡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대행 본인의 가장 최근 판 공식 입장은 노 코멘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물어봤어요. 저 대통령 나갈 거냐 그랬더니 노 코멘트 하겠다. 이게 본인 판, 그러니까 본인 피셜, 본인 피셜 가장 최근 버전인데 한대행은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장 소장님? 노코멘트는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무슨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한국어 정치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의 용어거든요. 노코멘트는 할 거야 이 예스예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론 하나. 네. 맞아요. 네. 정치인들의 노코멘트는 늘 예스였어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다른 평론가들의 왜요? 평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뭐 질질 끌든 뭐 화끈하게 하든 뭐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요라고 그쪽에 인식을 심어줄 때의 말발과 아닐 때의 말발 이 힘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지금 좀 모호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평론가들도 계시더라고요. 포장지를 보면은 예. 그런 해석이 맞아요. 근데 어. 포장지를 뜯어서 내부 내용물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멘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좀 상황을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보는 것이다. 아, 장 소장께서 이런 정도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취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뭘 취재하셨습니까? 한덕수 후보 출마하냐 안 하냐 예. 그렇게 좀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답이 이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보는 거다. 이미 결심은 섰다. 이미 결심은 섰고 네. 출마 시점을 보는 거다. 시점만 보고 있다. 네, 출마 시점을 보는 거고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가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것의 성과를 좀 보고 나서 출마의 명분을 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그 같고요. 출처를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나온 그 저거 믿으세요? 아니 믿어. 장 소장님 믿는데 대충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인가 뭐 국민의힘 쪽인가 이런 정도 힌트 주실 아니 뭐 그쪽 분들이에요. 그쪽 분들이 어.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들을 취재한 거고 아, 그 지지난주까지는 지난주 초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친분이 깊은 신뢰도가 깊은 분들에게는 나 출마 안 한다 좀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지난주 중순 이후부터는 나 출마할 테니까 좀 사람들을 좀 모아달라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왔고요. 일설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총리실에 3호 대응팀이 만들어졌다. 뭔 대행이요? 3호 대응팀. 그러니까 어. 한덕수 고난대행의 3호와 관련돼서 아, 사모님. 예,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덕수 고난대행이 출마 선언하게 되면은 3호에 대한 리스크나 여러 가지 공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방어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3호 대응팀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장 소장님이 취재력이 뭐 상당하시죠. 그 취재에 의하면 3호 대응팀까지 만들어졌다는 지금 이야기가 정치권에 돌고 있을 정도고 그 앞에 나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 요거는 그분들한테 지금 전원으로 들으신 거죠. 왜 이렇게 오늘 못 믿으지? 아니 하도 막 이 한덕수 대행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너무나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제가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신뢰도 깊은 그러니까 한덕수 고난대행과 네. 신뢰도가 깊은 뭐 전직 당대표, 전직 원내대표 그런 분들 얘기니까 뭐 맞겠죠. 사실은 지금 장 소장님이 취재한 요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는 다른 행보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참여하는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 네.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가 발족을 한다 그래요.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 대통령으로 나가라 촉구하는 이런 것도 한다는데 이 면면을 보면 지금 손학규, 고건, 김만복 이분들이 가볍게 움직이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원로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 교감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김준일 평론가님. 네, 저도 아마 다음 주 딱 일주일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출마 선언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요 5월 1일 2일이 이제 노동절이고 연휴처럼 돼가지고 그때는 하기 수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29일, 30일 이 정도 출마 선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 훌륭하신 분이죠 다. 뭐 고건, 뭐 손학규. 예, 근데 다 한 획을 그은 분들이죠. 예, 저는 그런데 이제 흘러간 물이다, 솔직히. 예. 이거 원로. 무슨 얘기? 원로에 맞아. 그러니까 제가 좋은 존경심을 말이 또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또 제가 흘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와 뭐 연세가 비슷하거나 같은 시대를 풍미했다라는 거 빼고 도대체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를 지금 보았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제 느낌에는 약간 생명연장의 꿈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유상균이에요? 예,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예. 그때 황교안 총리 출마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언제 불출마 선언했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빨리 하지 않았어요? 예.
3월 10일 날 탄핵이 됐고요. 네. 3월 15일 날 임시 국무회의 열어 맞아요. 가지고 나 불출마하겠다 5일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자유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요. 일주일 안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4월 4일이면은 4월 11일 안에는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간을 본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이 간을 보고 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정을 가지고 저는 그렇죠. 농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려면 빨리 나오시라 지금. 예, 예. 지금 많이 화가 나고 저는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에서 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전국 지표 조사라고 불리우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잘하시네요. 한덕수 대선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가 66, 예. 바람직하다가 24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중도가 중요하잖아요. 중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가 20. 이게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거의 3배, 4배잖아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호남, 광주, 전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가 75, 바람직하다가 13. 저는 이게 보수층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이 너무 겹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처럼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빅텐트 단일화가 성공하려면 바람이 확 불어야 되거든요. 지지율이 쑥 올라가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막 떠밀려서 나오듯이 나오는 그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한테 과연 그 바람이 아직까지는 안 부는 것 같은데 불 것이냐 아니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니 근데 빅텐트용이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그냥 24%, 28%의 진짜 국민의힘을 정말 좋아하고 보수 강한 지지층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고 선발 투수도 아니고요. 구원 투수도 아니에요. 그냥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예요. 그냥 공 하나 던지고 내려올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번 대권에 출마했다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밀고 권한대행을 출마시킴으로써 얻을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그 설계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까지도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 사항은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대행과 단일화가 성사될지 안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홍준표 맞습니다. 후보 이 이야기도 오늘 본방송 후에 있을 유튜브 정꿀쇼에서 두 분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죠. 일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